네, 먼저 오늘 저희 국회에서 개최된 4차 산업혁명과 제약산업의 미래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제약산업,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제약산업 발전에서 큰 뜻깊고 아주 성과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약 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국부 창출의 주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그런 정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토론회가 되고 많은 좋은 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의약품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집중했던 거를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도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신약이 하나가 나오면은 그 신약이 전체 환자들한테 통용되는 데서 어떤 특정의 그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그 맞춤형 신약 쪽으로 가는 몇 가지의 그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아직 완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내는 신약 개발은 아직은 못했습니다. 제대로 못했고 나왔지만은 사실은 크게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초 기술, 기초 단계에서의 어떤 기술 라이센싱 아웃하는 거는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R&D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분야에 이제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인 데이터 활용도 하고 융합 기술자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산의 규제나 제도를 이해해야 되고 타 분야의 지식을 접목할 수 있어야 되고 첨단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은 우리가 AI 전문가 한 사람을 갖다 구하려고 해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빼다 받고 이런 식으로 도는데, 이제는 이걸 공격적으로 정부 주도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미국, 중국 쪽 보면은 인공지능 전문가 연구자 양성을 위한 방안을 일단 국가에서 다 마련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금 그 모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복지부든 산자부든 과기부든 하여튼 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정부의 지원 없이 크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힘든 데가 선진 제국 중에서 없습니다. 국내 회사들이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나 답답한 거는 우리 의사 선생님과 만나보면 국내 약 믿을 수 있냐 그래요, 아직도. 근데 그거는 또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 국내 약들, 제네릭이나 이런 거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의사나 약사님들을 이제 견학을 계속 시키려고 합니다. 국내 제약사들을. 그래서 이런 지금 도전과 혁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AI 신약 지원 개발센터를 개소를 3월 달에 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모델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퍼블릭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AI 신약 개발 가속화를 개방형 혁신 허브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오송천복이라든가 대구천복이라든가 임상지원센터라든가 심평원이라든가 이런 게에서 전부 다 지금 MOU를 맺고 업무 이제 협조를 하기 위한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내 제약 기업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내가 좀 힘이 딸린다면은 오픈 이노베이션 형식으로 가자. 그래서 전부 다 모이자.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런 쪽에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 그래서 연구 규제 방식의 전환, 연구 기술 실용화가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 국가 간 사업 간 협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 빅데이터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심각하게 내부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와도 열린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중에서도 비식별 정보를 이렇게 올바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연구개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한 이제 대화와 실질적인 어떤 그 증빙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산업계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학연이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바이오 테크놀로지, 퀀텀 컴퓨팅, IoT, 그다음에 3D 프린팅, AI, 나노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4차 산업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하고 융합이 돼서 제약 산업이 산학연을 넘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함께 간다면 우리 제약 산업은 이제 한번 치고 나갈 때가 됐다.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한 5조를 하고 이러는 나라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예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이 비등하고 있다. 몇 건만 성공 사례가 터지면은 우수수 터질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산업은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이노베이티브 무버로 하자. 그리고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제약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저는 제약협회 회장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서 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야 될 정확한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걸 이제 인지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뿐인 협력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이 돼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국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앞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인데요. 글로벌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신약 개발의 그 프로세스는 상당히 힘든 여정입니다. 어떤 특이 단백질을 만나서 가설을 수립한 다음부터 그것을 갖다가 시장에 출시하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 하나의 성공된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료에 의하면 약 3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그렇지만 처음에 그 10,000개의 어떤 그 후보물질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의 신약이 성공하기까지는 약 9,000분의 1이라는 상당히 불확실한 그 성공 확률을 가지고 진행해야만 되는 되게 지난한 과정이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높은 위험도가 있는 모험 산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단 어떤 신약의 효용성이 입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에 적용하는 데에서부터 또 7년이 걸리고, 그것으로부터도 성공을 기대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여러 산업 중에 레귤레이션, 즉 그 규제가 많은 반면에 또 이러한 성공을 통해서 가야 되는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갖고 있는 산업의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신약을 개발하는 데 드는 일개 기업의 개발비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색이 임상 실험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왼쪽에 파란 색깔이 임상 전에 그 처음 그 후보물질 발굴부터 전임상까지의 7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2010년까지도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그 설사 전임상까지 어떤 후보물질이 발굴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사람한테 그걸 적용하는 임상, 1상, 2상, 3상을 통해서 나오는 신약의 90%가 실패하고 결국 새로 받은 승인을 받은 신약들의 75%가 개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컨퍼런스를 가보면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2년마다 반도체 집정률이 2배로 올라가는 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롬이라고 그래서 제약산업에서는 2년이 지날수록 생산률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그 자조적인
발표들을 하는 걸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되게 도전적이면서 동시에 많은 그 생산성의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이제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리포트를 보면 2020년까지 전체적인 그 약이 팔리는 시장이 1,300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R&D 비용은 한 214조 정도 2020년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16% 정도 이상의 그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드는 상당히 그 R&D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글로벌 제약 R&D 투자가 2019년 205조 원으로 여러 산업 중에 이제 처음 컴퓨터 전자 산업을 넘어서서 제약 산업이 R&D 지출이 가장 많은 산업으로 이제 최근에 부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기에 신약을 출시하기까지의 그런 어려운 여정이 있지만 일단 성공하게 되면 그 열매는 무지무지 아주 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탑10 신약은 2018년 평균 10조 원, 탑10 제약사는 400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여기 보이는 휴미다라라고 하는 에브비사의 류마티스 관절염 약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한 해만 약 하나를 가지고 22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와 노바티스, 로슈 이 3개사가 그 전체 시장에서 탑10을 매출을 비교해 보면 400조 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바이오시밀러 이런 바이오의 시밀러를 만들어서 시장의 매출을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 300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휴미라 같은 경우에 이 약을 갖다가 이제 삼성 APS에서 저희가 바이오시밀러로 임랄디라는 약을 갖다가 출시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보니까 유럽에서 그 매출이 46%를 점유해서 그동안 적자를 연이어오다 이번에 흑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엠브렐이라는 암전이 개발해서 화이자가 유통하고 있는 이 약인 경우에 작년에 8.2조를 약 하나를 가지고 팔았는데 이 시장에도 삼성 에피스가 이제 뛰어들어가서 출시 3년이 된 지금 현재 1조 2천억의 매출을 내서 마찬가지로 흑자에 전환하게 됐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규모의 나라들, 예를 들면 스웨덴이라든지 벨기에 같은 나라의 규모에서 그 신약에 들어가는 매출의 비중이 커지는 반면에 그것을 성공했을 때 오는 그 매출 효과나 시장에서의 순익 부분에서의 효과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에 보면은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이두, 텐센트, 하웨이, 알리바바 이러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급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의 규모가 저희의 아주 줄여서 얘기해도 8배 그리고 국가적으로 인공지능이 패권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의 경쟁이 우리가 지금 눈만 그냥 뜨고 볼 건가 아니면 한국과 같은 중견 규모 정도 되는 나라가 인공지능 신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탈추격을 우리가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시기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 중에 컴파운드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매년 성장률이 이렇게 합산해서 올라가는 그 시장이 20%를 가져가는 시장이 드문데요.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은 지금 컴파운드 그로스 레이트가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특히 미국이 이러한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리더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AI 스타트업들이 2조 3천 원 정도의 펀드를 2018년에 여기다 쏟아부었습니다. 그거를 자양분으로 해서 AI 스타트업들이 비로소 임상이 통과되는 그러한 신약들이 이제 출현하게 됐고요. 이 속도로 본다 그러면 이제 올해 뭐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것 같고 내년이 되면 더 늘어갈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사람의 능력을 이제 능가하는 기술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술의 기술을 본다 그러면 소위 기회의 창이라고 저희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 기간은 아마도 지금부터 10년 정도에 저희가
저희한테 알맞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연구가 되어야 그나마 어떤 말석이라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지역별 인공지능 신약개발 R&D 센터와 AI 벤처 그리고 투자자의 현황을 한눈에 한번 보게 만들어 본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인베스터들, 벤처 투자자들, 이 벤처 투자자들이 거의 한 170개 정도의 벤처 투자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파란색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표를 보시면 미국을 제외한 디아더스들은 고만고만하다. 달리 얘기하면 저희가 유럽이나 혹은 다른 나라 아시아에서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힘을 결집하면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 걸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2018년에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약이 임상에 돌입한 예가 3개가 나왔습니다. 리커션 파마스티칼이 뇌 해면상 혈관기형이라는 REC994를 FDA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다음에 버그라는 런던에 있는 회사가 BPM 31510이라고 하는 처음에 이제 흑색종에 그 코엔자임을 뿌려가지고 그것이 죽음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회사인데 임상 이상 그리고 임상 이상이 완료돼서 한국의 디트리비엔티나 안트로젠이라는 회사가 이것을 이제 3상에 돌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네볼런트 AI는 이것도 역시 런던에 소재한 바이오 벤처인데요. 2018년 8월에 얀센의 불면증 부작용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제의 리퍼포징 제목적화를 통해서 벤 2001이라는 약물을 임상에 또 돌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에 미국의 FDA가 패스트트랙이라 해가지고 임상에 돌입할 수 있게끔 무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또 바이오나 이런 약품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 첫 번째 주제로 발제를 한다면 선진국에 지금 임상에 돌입한 신약이 나왔다는 거고요. 인공지능으로. 그것 중에 하나 주의해서 볼 점은 규제 완화가 시장을 리드한다. 미국에는 물론 많은 벤처 캐피탈도 있지만 이런 FDA라든지 이런 정비기관에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약품이지만 신약 인공지능으로 개발된 신약 같은 경우에는 희귀 질환, 특히 분초를 다투는 목숨이 위태로운 분들이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병을 치료하는 신약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가 빠르게 승인을 내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시장이 또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발제일로 규제 완화가 시장을 리드한다. 패러다임 전환기의 탈추격.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을 패러다임의 전환기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후발주자의 선택지는 제가 볼 때는 빨리 미래 기술로 점프해서 우리가 모자란 그 여러 가지 자원과 그다음에 기술이 있지만 개방형 오픈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으로 적합한 분야를 선점해서 힘을 결집하면 선진국의 이러한 시장을 아까 보신 것처럼 삼성이라든지 혹은 셀트리온 같은 케이스가 증명하듯이 따라잡을 수 있는 분명한 그 기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2로 플랫폼과 청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알고리즘으로부터 보다 예측이 모델이 만들어지고 흩어져 있는 우리 생태계에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피딩이 되면 이것들의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 있어서 질환이 아닌 것을 질환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질환인 것은 질환이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보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더 피딩이 되면서 더 똑똑해져가지고 이 선순환이 돌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선순환에 접속된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익을 얻는 그러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산하간 네트워크를 통한 개방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해외에 있는 모든 전문가 그룹과 협력을 하는 그러한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성공 요건을 기할 수 있다고 봐서 규제 해소를 통해 시장을 격리하고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과 우리 실정에 맞는 청사진을 준비함으로써
개방형 혁신 생태계 일원으로 참여가 허용되고, 허용된다는 것은 이러한 글로벌의 모든 참여자들이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결국은 성공의 요건을 이룰 수 있다. 예. 이런 발제를 마치고요. 이제 토론자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시점에 4차 산업혁명과 제약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을 갖게 된 거에 같이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이 제약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일거리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우리의 숙제를 오늘 이 장소에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먼저 토론의 첫 번째로 우리 신데카바이오의 김태순 대표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1년서부터 14년도 머크라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의학부 임원이었고요. 임상 2상, 3상, 4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근무를 했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는 100년 넘게 1등서부터 10등까지 한 개의 제약회사를 빼놓고 나서는 그대로입니다. 100년 넘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무수한 M&A와 오픈 이노베이션이 살벌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등 정도 하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는 굉장히 어린 기업이라는데 86년도에 생긴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산업을 직접 그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쪽의 규모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게 이제 100년 동안 사람한테 약을 쓰기 위해서 세포 동물 실험,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 굉장히 12년 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을 두고 그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약물이라고 블록버스터라는 기준이 됐을 때는 굉장히 부가 들어와서 다른 약을 개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기죠.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바이오 산업에 어떻게 점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5년 전에 신테카 바이오 회사라는 데를 조인한 이유는 반도체, GPU의 혁신적인 기술로 발전했을 때 과거에 아무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검사를 하더라도 세포동물 실험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GPU의 거의 발전 속도는 거의 천문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제약산업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붐이지만 다국적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세포 치료제 위에 좀 미래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러니까 빅데이터 즉슨 그걸 학습을 시키고 어떤 패턴을 봐서 작은 샘플 사이즈나 이런 거 갖고 좀 프리딕션 모델을 든다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군지 집단 스터디로 어떤 경험적 처방보다는 저 사람한테 딱 맞는 약을 처방할 경우에는 이미 EMA, FDA에서는 굉장히 프리미엄 약가를 주고 빨리 허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이제 그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모으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어 있고, 그런 빅데이터를 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약물을 개발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100년 만에 그 패러다임에서 대한민국이 그 패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규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배웠던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과학이라고 합니다. 규제는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산업을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가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올해 초에 JP모간 헬스케어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둘째 날 런천 심포지움 때 FDA 식약처장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데, 세포 치료제에 관련돼서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옆에 있는 어떤 돈 많아 보이는 어떤 큰 캐피탈의 대표 같은 분이 전화를 들어서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포 치료제에 대한 프라이어티 빨리 3개 불러, 비중 높여. 그럼 바깥에는 차트가 올라갑니다. 얘기즉슨 결국은 규제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캐시, 결국은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걸 돈을 받은 바이오텍 회사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연구를 해서 결국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그 기술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EMA, FDA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그 연구를 하는 거와 그 가이드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면서 그 연구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국회에 왔는데 EMA, FDA라는 규제가 규제 과학이고 산업을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거고, 최근 AI 신약 개발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얘기는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학습시켜서 기존의
100년 동안의 전통적인 신약 개발을 어떻게 브레이크 스루 해가지고 가겠더라고. EMA 그리고 FDA에서 굉장히 컴피티션이 굉장히 심한데 아까 얘기했던 원효 회장님대로 반도체 3배 이상 큰 시장에서 대한민국도 거기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 굉장히 준비를 잘한다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정 토론으로서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동지약 권진선 책임연구원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사를 하나의 점, 또 인공지능 업체를 하나의 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점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플랫폼 기반 업체들이 이제 AI 경쟁에서 제약사보다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제약사는 아직도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100%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검증을 하고 있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많은 반면에 IT 업체나 또 인공지능 업체들은 그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는 굉장히 투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투자 합병들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루어졌던 상황이고요. 그러한 현상들은 이제 빅갭이라고 해서 제약사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면에 인공지능 업체들은 이제 계속 투자 합병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 트렌드를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나 바이두 또 탄센트 같은 중국 IT 기업들이 AI 투자를 인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구글하고 세노키아가 이제 잘탈피라는 중국 기업에 1,500만 달러의 공동 투자를 시작을 했고 또 중국 IT와 중국 벤처 간의 투자 금액도 1억 5,500만 달러인 투자 금액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현재 지금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형상입니다. 중국에 대한 강점으로 봤을 때는 개인정보법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10억 명에 해당되는 인구의 실시간 의료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들을 갖고 있고요. 또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제 고도로 훈련된 AI 전문가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인공지능 하는 인재들이 도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브레인 드레인이 되고 있는 형상에서 약간 아쉬운 점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하고 영국보다는 이제 그 약학이나 생명공학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고 또 IP에 대한 그 특허권에 대한 그 정책들이 좀 덜 엄격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도 경쟁 업체들이 좀 확산되는 그러한 형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것과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트렌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업계에서 특히 또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의 트렌드에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제약사나 또 다른 연구소에서는 그거 되겠어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트랙으로 가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제약사들은 이제 제약사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타 국가 또는 타 제약사에서 증명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또는 리스크를 안고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술을 도입해서 성장 동력 발판으로 마련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데 글로벌 빅팜들은 대부분 지금 인공지능 알고리즘 업체와 코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체 내로 이제 그러한 기반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확충하려면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나 인재 확충이나 또 정부 부처에 대한 그 범부처 사업 방향이라든가 또 공동 협력 구조 등이 빨리 틀이 만들어져서 좀 많은 자본으로 저희들도 또 R&D 투자에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I'm presenting today about big data, AI, and how they can help transform the busines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Soon the change is going to come where citizens like you and me are going to hold our data and decide who can view that data. The other very interesting change is electronic medical records. This is where no longer do you have paper medical records, but everything is going to be digitalized and electronic.
But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and very interesting is this tech as the enabling partner. You know, if you were to look 5 years ago, in healthcare, you would only see 2 types of companies, or rather 3. One would be a hospital, one would be a pharmaceutical company, and one would be the pharmacy. But if you look around today, you will see that a lot of non-healthcare companies are also getting into healthcare. And one big example is companies like Microsoft, where technology is actually assisting healthcare compani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in drug discovery and other areas to improve outcomes. And I want to show, before I go along, I want to show one of the videos that Microsoft has developed.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one of the videos called Project Emma, which was developed, this is the project that I'm talking to you about. It was developed to treat Parkinson's. I'm sure people in this room are aware that at the moment, there is very minimal cure for Alzheimer's and Parkinson's. Do you agree? Yes. You will see in the next video that I'm going to show how technology can help remove some of the problems that come with Parkinson's disease. And in Microsoft, we've actually called this project called Project Emma. And I'd like you to look at this video very carefully. It is a very super interesting video. Time, so the face is completely blank. My kind of ultimate setting, almost the kind of the on-off pattern and around. Basically, the lady Emma is actually suffering from Parkinson's. It's where you have tremors of your hand. And you're able to use technology just to reverse those tremors. As you can see, there's no drug involved. It's just sheer use of technology to be able to help the patient having hand tremors. And for all of you who are very interested in tech, in gadgets, please look out. In the month of October, most probably, we will be having HoloLens 2.0. It's an amazing piece of gadget for healthcare and for other things as well, but especially for healthcare, it's been just a very amazing piece. And some of the things that we use the HoloLens for are hands-free operations, data visualization, mapping, remote collaboration, training, and 3D modeling. I'd like to show you a simple video on the HoloLens and then probably conclude from there. And with it, pharmaceutical companies as well. I'd like to share with you 2 last examples. One is Medtronic. As you know, Medtronic is a pharma company that basically develops stents for heart patients. And so what Medtronic developed was an app where doctors could actually pre-plan their complicated surgery. You know, sometimes when doctors open up a patient, they see things which they never thought they would see. So using HoloLens, you can actually take images of the heart and superimpose it and create a 3D mixed reality vision, which is what you saw in the video, and pre-plan your surgery, which means the doctor can choose and plan where they will make the cut in the heart, where they will stitch it, what they will cut. You can pre-plan your entire surgery. So this was an app that was developed for Medtronic using the HoloLens. And the last one that I'd like to share with you is for Becton Dickinson. I'm sure many of you know this company. And this is where we developed an app for the ICU patient care. One of the very interesting things about HoloLens is that when you're having an operation ongoing and you want to call in a specialist, you want to call in an expert from outside the hospital, it could even be from outside the country, you can actually do that. And that is what we developed for Becton Dickinson, where using an app, they could actually connect or call specialists into the ICU room and who could actually see the operation that was ongoing. And this way, you could have expert help when and where you needed it. So these are the 2 things, and there are many more to come. So if you're interested in knowing a bit more on any of this, a team of Microsoft people are here. So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to them. Thank you so much for hearing so patiently. Thank you. 우선 발표해 주신 프리아 다르시니 아시아 마이크로소프트 총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연수대학교 세브란스의 조병철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신약 개발을 해야 된다는 아주 큰 명제 아래에서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을 그동안 못했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실례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굉장히 크게 공헌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삼성전자만 잘하면은 이제 핸드폰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혁신적인 신약 개발, 메디컬 언맷 니드를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은 절대로 한 회사, 한 개인이 잘해서는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하기도 어렵고 개발됐을 때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인 예로 이제 신약 개발이 잘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경제 성장, 또 의료 재정 감면, 이제 재정 축소, 이제 재정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폐암만 해도 제가 보는 폐암만 해도 면역 항암제가 연간 국가 세금을 잡아먹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암, 그러니까 한 암에 한 약제가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원이 부어지는 이제 그 분야고요. 다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는 환자들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다국적 제약사의 약을. 한 예로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베타파마에서 1회사라는 약제를 대체하는 아이코티닙이라는 약제를 개발함으로써 환자한테 액세스를 높일 수 있고 2014년도만 해도 120 밀리언 US 달러를 중국에서만 팔았다는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글로벌리제이션 됐을 때 이 신약이 줄 수 있는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약을 개발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부터 아까 이제 원희목 회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레이저 티닙 유한양에서 개발한 레이저 티닙을 이제 개발하면서 작년 말에 1조 4천억의 국내 단일 신약으로는 가장 큰 금액으로 라이선싱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며칠 됐죠. 5월 31일 날 US FDA에서 이 약이 병용 임상으로 US IND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미국 환자들이 이 약을 이제 투여받는 이제 아주 그 시금석 교두보가 되는 이제 임상이 진행이 되고요. 글로벌 얀센이 주도하는 글로벌 3상 임상이 올해 말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약제에서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다만 왜 그러면 그동안에 이만큼 힘들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9개, 적어도 9개의 이제 톱니바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톱니바퀴, 아주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하나가 중단되는 순간 신약 개발이 완전히 올스톱된다는 걸 제가 이 지난 3년 동안에 분명히 느꼈어요. 두 번째는 연구 인력에 대한 이제 투자가 굉장히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이제 MD고 또 이제 피지션 사이언티스트지만은 우리나라 이런 피지션 사이언티스트 인력이 굉장히 적고 세 번째는 산과 병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신약, 해당 분야의 권위자가 인정하는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려면은 산업계와 이제 병원 간에 굉장히 긴밀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런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베타파마의 그 아이코티닙 얘기를 했죠. 그게 1회사라는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개발이 가능했던 거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약을 개발했을 때 보호해주는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규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규제를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학, 병년, 정부 특히 이제 이런 혁신적인 신약이 빨리 승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절차가 빨리 이제 승인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도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은 식약처의 정포적인 지지와 지원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자로 김양석 사업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약 쪽에 근데 신약 개발인데 IT 기술이 이미 사실 오래전부터 활용이 많이 되어 왔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드라이빙을 걸 거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먹고 사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마치 좋은 어떤 식재료가 맛있는 음식을 보장하듯이 실제로는 좋은 데이터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한국이 정말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제약, 신약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제약에서 쓰는 것들이 사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는 예컨대 퍼블릭에 공개된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데이터를 쓰거나 혹은 외국의 빅파마들, 예컨대 큰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자체 데이터 못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공개된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인공지능, 예컨대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난해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실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많은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먼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질환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암이라든지 예컨대 뇌질환이라든지 희귀 난치 질환인데 당연히 구글링 해보면 누군가 다 하고 있습니다. 베네블란트, 아토마이즈 회사도 이미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질환들 먼저 이미 외국 애들이 선점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차별화된 정말 인공지능이 어떤 기능이 뛰어나거나 어떤 뛰어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실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서 성공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답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몇 번 언급됐지만 병원 의료 데이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병원들이 소규모의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을 데이터를 잘 합해서 어떤 완벽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큰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각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추적 관리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신약계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신약계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위치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인력 부분인데 뭐 우리 주치리 박사도 말씀하시고 사실 많이 말씀하셔서 예컨대 신약 개발을 할 인공지능 인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현재는 이제 제가 약간 우려한 부분은 뭐냐면 너무 이렇게 장밋빛 미래들과 혹은 너무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실무진들의 양성에 너무 많이 포커싱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실제 우리가 결국 목적은 뭐냐면 뭐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서 투자를 많이 받자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실제 실무적에서 이제 다가오는 문제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그 중심에 제약산업이 있고 제약산업이 나아가야 될 길에 어떻게 투자되었으면 또 어떻게 지원됐으면 규제는 어떻게 극복했으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잘 담겨져서 정책에 반영되고 산업화하는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건번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